열병식이랑 솔직히 좀 비슷했어요. 아마 논란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완전히 제로 베이스에서 만든 무기들은 몇 가지 없어요. KF-21을 처음부터 2명이 타는 복자기 그리고 1명이 타는 단자기를 만들기로 했기 때문에 우리는 굳이 추가적인 개발비가 필요 없지만 중국은 이 생각을 좀 잘못한 거죠. 실제에서 잘 쓰일 수 있을까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 전차의 화력, 기동력, 방어력 측면에서 K3 전차가 훨씬 더 우수합니다. 네,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대만 침공용 무기들을 새로 많이 만들었고, 대만을 침공하기 위한 상륙 작전, 그 다음에 이제 신속 전개 작전에 특화된 무기들이 많았다. 뒤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다른 나라에 없는 경량형 전차라든가 아니면 독특한 개념의 공수부대용 전차, 그러니까 가벼운 무게로 이제 배로 실어 나르거나 수송기로 실어 나르기 편한 무기들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한 것이 보이고, 미사일 같은 경우에도 A2AD라는 개념, 즉 지상에서 이제 미사일이나 여러 가지 자산을 사용해서 원거리에서 바다로 들어오는 배를 막는 이런 해양 거부 무기들이 중점적으로 공개되었습니다. 또 신특수무기, 신특수무기라는 게 이제 우리나라 국방부 혹은 방위사업청 기준으로 재래식 무기 반대말인데, 각종 비미라든가 전자기파를 사용하거나 다양한 방식으로 비살상 공격 혹은 에너지 공격을 하는 무기들을 신특수무기라고 합니다. 여기서 드론 요격하는 이제 미사일, 그러니까 기존 미사일보다 훨씬 싸고 가벼워가지고 드론 같은 막은 무기라든가 아니면 여러 종류의 레이저 무기 혹은 마이크로웨이브, 즉 전자레인지 원리를 응용해가지고 이제 전자파를 강하게 쬐서 드론이라든가 비행기 같은 것을 이제 추락시키거나 작동 불능시키는 이런 특수 무기에 대한 홍보도 중요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논란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제 생각에는 중국이 많은 종류의 핵미사일을 이번에 공개했지만 사실 초점은 핵전쟁을 준비하지 않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공개됐던 핵무기들이 있고 그다음 핵미사일들이 있고 이번에 신형 미사일들을 비교해보면 완전히 제로 베이스에서 만든 무기들은 몇 가지 없어요. 대부분 기존 무기의 개량형 혹은 발전형으로 중심이 됐기 때문에 핵무기를 당연히 포기하진 않을 것이지만 대만 전쟁에 대해서 아마 핵을 사용하지 않고 승리하는 것을 전제로 지금 전쟁 계획을 짜고 있다, 이런 인상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조금 반쯤 농담으로 하는 이야기인데, 중국 열병식, 제일 비슷한 열병식이 어디였냐? 대한민국입니다. 작년 국군의 날 열병식 사진 영상 보시면 처음에 이제 로봇들이 쫄려쫄려 따라가고 그 다음에 무인무기 체계가 가고 드론들이 선을 보이는 게 저희 열병식의 초반부 하이라이트인데, 중국이 이게 되게 비슷해요. 열병식을 한 나라가 사실 그렇게 많이 없거든요. 서방 측에서는 프랑스 정도가 좀 크고, 미국도 이번에 좀 시작하려니까 미국 열병식 멋이 없다 뭐 이렇게 했는데, 한국이 사실 열병식 북한 따라서 굉장히 열심히 하는 민주주의 국가 중 하나고, 중국과 한국의 열병식, 저희가 지난해 국군의 날과 비교했을 때 저는 굉장히 비슷하다는 인상을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 이 유무인 복합 무기, 그러니까 무인 무기 체계 혹은 무인 무기 체계와 함께 싸우는 그런 새로운 신무기들을 많이 선보였는데, 이게 한국이 작년에 했던 국군의 날 열병식이랑 솔직히 좀 비슷했어요. 지금 오른쪽 사진, 이게 이제 중국에서는 로봇 늑대라고 부릅니다. 그 영어로 그냥 로봇 울프라고 하더라고요. 요 같은 경우에는 사족보행, 시가전 혹은 계단에서 정찰이라든가 공격을 할 수 있는 로봇개라고 하는데, 요 같은 경우에도 대한민국이 국군을 할 때 이 로봇개를 앞세워서 막 걷는 거 보여주고 그랬거든요. 그거랑 드론들이라 무인 지상 차량 이런 것들을 실어가지고 차량에 실어서 보여주고, 공군에는 이제 중국판 CCA, 그러니까 무인 편대기라고 하는 유무인 복합 전력들이 보여주고, 해군도 무인 대형 잠수함, 무인 수상정들이 있는데 나중에 제가 다시 설명하겠지만 요것도 사실 한국이 먼저 한 건데, 지금 왜 이렇게 비슷했냐 생각해보면, 일단 대세는 전 세계 어디든 무인 무기 체계가 대세인 건 맞고, 무인 무기 체계를 이제 도입할 정도로 첨단 전략에 관심 있는 국가 중에서 이렇게 보여주기식 열병식을 하는 국가들 몇 개 남지 않다 보니까 작년에 한국이 무인 무기 체계를 대량으로 보여준 열병식과 비슷했다. 하지만 규모는 더 컸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중국 무기 별 볼 일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런 사람들은 다 때려잡기 위해서 유튜브를 하는 거고, 위험하고 큰일 났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보이는 부분보다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발전, 뭐 딥시크 쇼크 이야기를 하는데, AI 기술을 활용해서 기존의 무인 무기 체계들, 그러니까 5년 전 10년 전에 열병식에서도 중국이 무인기 같은 것을 보여줬는데 그것들보다 종류도 다양해지고 그리고 그 능력이 특화된 것들이 많이 보여졌어요. 하지만 반대로 핵무기라든가
하든가 대형 미사일 크고 멋있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보여주긴 보여줬고 이것도 양이 많지만 기존 무기의 개량 혹은 성능 개량의 유지로 해서 신규 개발을 좀 억제하는 무기였습니다. 무슨 말이냐? 첨단 전쟁으로 중국이 빨리 이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따라잡아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따라잡을 수 있는지 지금 한국과 중국의 군사력 같은 거를 좀 비교하고 설명하는 식으로 열병식에 대해서 제가 해설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많이 고민했습니다. 우리 열병식 어떻게 봐야 되는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국이 뭐 뭐든지 다 자랑스럽고 막 중국 네티즌들이 주장하는 것만큼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 목숨을 위험할 만큼은 대단합니다. 전쟁이 나면 이 무기들이 우리나라를 겨냥할 것이라 생각하고 대비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또 반중이라고 생각하시는데 반중도 아닙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세계 2위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 관점에서 일단 퍼레이드 순서부터 분석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퍼레이드 순서로 모든 무기 체계를 설명하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정말 중요하고 살펴봐야 되는 것 그리고 우리 K방산 무기와 비교할 만한 아이템이 있는지 요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중 사열 같은 경우에는 이번 사열에서 특별히 공개되는 것 중에 신기종 같은 경우에는 항공모함용 조기 경보기 그리고 제20 복자형 전투기 요 정도가 다고 나머지는 기존 현존 전력입니다. 이 말인 즉슨 뭐냐 해군과 육군 장비를 예병식에서 신무기를 선보이는데 집중을 했다. 공군은 상대적으로 덜했다. 그러면 공군을 개발하지 않거나 아니면 공군 투자가 약해지는 것인가? 그런 것은 아니고 이미 공군력 측면에서 중국이 대만을 압도한다고 중국은 생각하고 보입니다. 특히 항공모함에 관련된 것들 중심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항공모함 함재기 조기 경보기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프랑스랑 미국만 가지고 있는 것을 세계 세 번째로 도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있고 J-35 스텔스 전투기 요거 중국 해군용 버전이 처음 공개됐습니다. 해군에서도 스텔스 전투기를 운영한다. 이걸 알려주는 것이고 J-20S 전투기 원래 J-20 스텔스 전투기는 한 명만 타는 단좌형 전투기였는데 뒤늦게 돈을 더 들여서 복좌로 만들었습니다. 왜냐?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유무인 복합 전투를 이야기하기 위해서입니다. 인공지능이 발달하고 무인 무기가 발달하지만 사람이 통제가 필요합니다. 일종의 커맨드 센터가 되는 것이죠. 사람이 타는 전투기가 그 커맨드 센터의 커맨더가 타는 비행기를 특별히 만든 게 이 두 명이 타는 J-20S 전투기입니다.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KF-21을 처음부터 두 명이 타는 복자기 근데 이거 한 명이 타는 단자기를 만들기로 했기 때문에 우리는 굳이 추가적인 개발비가 필요 없지만 중국은 이 생각을 좀 잘못한 거죠. 미국이 단자형만 기체만 있기 때문에 중국도 그대로 따라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만들고 보니까 이게 사람이 혼자서 비행도 하고 그 로봇들 그러니까 비행하는 무인기들을 통제하기는 어렵다 이런 결론을 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퍼레이드 순서에서 제가 핵심적으로 이야기할 거는 지상의 장비는 그러니까 행진을 하는 장비들 중에 어떤 것이 있고 어떤 순서로 돼 있고 그 다음에 한국과 비교할 것이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을 드릴 것입니다. 주로 탱크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공군, 해군 미사일, 그 다음에 신특수 무기라고 할 수 있는 레이더 차량, 그리고 해군이 사용하는 무기, 그 다음에 무인 항공기, 마지막으로 핵무기랑 전략무기 이런 순서대로 진행을 했습니다. 이 순서대로 따라가지고 우리가 꼭 챙겨봐야 되는 물품, 그리고 우리가 비교할 만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일 화제가 됐고 그리고 퍼레이드의 맨 앞에 있는 거 ZTZ 100 전차 혹은 100식 전차 라고 불리는 신형 전차입니다. 이 전차는 한 종류가 아닙니다. 두 종류입니다. 전차, 지원전차가 있고 지원전차에는 3명의 보병이 탑승하고 기관포, 장거리 미사일 등이 탑재되어 있고 전차는 RCWS라는 로봇형 기관포 그 다음에 105mm 주포 능동 방어 장치가 2개 달려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 둘 다 하이브리드 엔진을 사용하는데 이게 전차용 엔진으로선 최초로 채용되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차기 전차도 하이브리드 이런 기관을 사용할 예정인데 이렇게 되면 뭐가 좋은가? 은밀하게 침투할 수 있고 적의 소리를 사용해가지고 기습을 알아채는 걸 막을 수 있다. 그리고 연비가 우수해진다. 이렇게 이야기 될 수 있고 이 전차는 K2 전차에 비교할 수 없습니다. 왜냐? 무게가 40톤입니다. K2 전차 55톤, 뭐 에이브람스 전차 같은 건 65톤 이상입니다. 그러면 가볍고 작은 전차를 왜 만들었냐? 대만 침공용입니다. 왜 대만 침공용이냐? 대만에 상륙하거나 아니면 공중 수송로 하기 적당한 크기. 만약에 이제 중국의 수송기 같은 경우에는 75톤급 전차가 M1, A1, 에이브람스 이런 거 한 대만 실을 수 있는 반면에 요 전차 같은 경우는 2대를 실을 수 있다. 그래서 경량화된 대신에 최신의 기술력을 다 집어넣어서 만든 4세대 전차로 그러면 이게 구린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겁니다. 하지만 약하고 작은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왜 그런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K2 전차랑 백식 전차 비교하는 거 사실 옳지 않습니다. 선진적인 개념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K2 전차보다 진화된 개념이 백식 전차입니다. 그래서 백식 전차랑 비교할 거는 우리가 K2 전차 지금 나온 것이 아니고 이제 2년 뒤에 CG 차량이 나온 대한민국의 K3 차기 전차입니다. 오른쪽이 K3 차기 전차를 제가 이제 기존에 공개된 자료를 기반으로 그래픽을 좀 합성했는데 전차의 화력, 기동력, 방어력 측면에서 K3 전차가 훨씬 더 우수합니다. 크기도 크고 특히 105mm 주포를 가지고 있는 백식 전차에 비해서 130mm 주포를 탑재한 K3 전차의 관통력은 약 2배 이상 혹은 3배 이상 차이 날 수도 있습니다. 왜냐? 105mm 주포라는 거는 1960년대에서 나오고 대한민국에서는 현재 M48A5 전차, 그 다음에 K1 전차, K1 2원 전차에다 사용되는 4, 50년 된 전차포입니다. 그럼 왜 4, 50년 된 전차포를 최신형 전차에다 달았는가? 이것은 중형 전차, 그러니까 경량 전차이기 때문에 빠르고 신속하게 전개할 때 이 작은 전차에다가 대규모 큰 포, 그러니까 이 130mm 포 같은 걸 달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포탄에 들고 있는 양이 줄어듭니다. 포탄 휴대량이 뭐 4, 5발 이렇게 즉시탄이 이렇게 줄어들면 지속적인 교전이 불가능한데 상륙작전에서 적진에 침투한 전차는 이것이 결정적인 단점입니다. 그리고 105mm 주포로 대만군의 대부분의 전차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차전을 상정해서는 포탄이 더 많은 105mm가 중요하고 크기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넣었지만 전차포를 제외한 부분에서는 굉장히 이 백식 전차가 뛰어납니다. 무인 포탑을 채용해가지고 포탑에 포탄이 맞거나 피격되어도 전투를 유지할 수 있고 캡슐형 전투실을 만들어서 방어구역을 집중하는 것도 최신형 트렌드입니다. 여기다가 능동 방어 장치. 지금 백식 전차에는 8발의 APS 요격탄, 능동 방어 장비 요격탄이 있고 지원 전차에는 4발이 있는데 즉 8발 이상의 전투 대전차 미사일을 그대로 요격할 수 있다. 지상의 이지스함이라고 할 만한 이런 성능을 갖췄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제가 지금 사진이 2개, 그다음 1개 이렇게 비교했는데 이렇게 한 이유는 우리가 만드는 K3 전차의 기능을 얘들은 2대로 나눠서 넣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지원전차 같은 경우에는 전차 준포가 없어요. 그리고 사람이 3명이 탑니다. 그리고 3명이 탄 이유는 전차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람이 탄, 그러니까 이종의 보병 장갑차로서의 역할을 일부 하고 더 중요한 거는 전차를 방어하는 겁니다. 전차 포가, 그러니까 105mm 포가 아니라 30mm 포로 추정되는 이 기관포가 달린 이유, 대공 사격을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다른 전문가들이 지적을 안 하는데 전차에는 로봇화된 기관포 RCWS라는 기관포가 이렇게 달려 있는데 같은 위치의 지원 전차에는 드론 제머가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교훈으로 전차가 드론에 굉장히 취약하다는 것이 알려져서 옛날에는 이제 전차, 그다음에 지원 전차가 있으면 따로 떨어져서 작전했는데 이들은 하나의 전차를 대공 전차, 안티 드론 전차, 그다음에 대전차 전차 이렇게 나눠서 같은 팀으로 짜서 움직이겠다. 이런 의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효과적일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K3 전차, 이 전차보다 훨씬 더 크고 무겁습니다. 대신에 뭐다? 이 2개의 전차의 기능을 하나에 넣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가? 자, 가정을 해봅시다. 중국식으로 이렇게 전차를 지원 전차랑 주력 전차로 나누면 뭐 전차가 4대가 한 소대로 움직이거든요. 그중에서 뭐 한 2대 정도는 지원 전차, 2대 정도는 그냥 전차가 있을 건데 여기서 지원 전차가 하나만 빠지면 대공 방어 능력이 반 줄어드는 겁니다. 쉽게 말해가지고 한 팀을 움직이는데 하나가 부서지면 이렇게 기능을 나눠놓을 경우에 손실이 너무 큽니다. 대신에 기능이 모든 전차에다가 대공 능력도 있고 지상 능력도 있는 우리 K3 전차 스타일대로 가면 가격 비싸지고 크기는 무거워지겠죠. 대신에 전력 손실이 줄어듭니다. 이걸 사용해가지고 K3 전차는 130mm 주포를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장거리 대전차 미사일, 드론 공격 능력, 그리고 인공지능 기관포 이런 것들을 넣었는데 문제는 K3 전차가 아직 나오지 않았죠. 물론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아직 공개는 안 됐는데 2, 3년 후에 아마 CJ 전차가 공개될 건데 중국이 우리보다 기술적으로 더 빠른 도전을 한 건 맞습니다. 다만 중국이 대만 침공을 위해서 이렇게 작은 전차부터 만들었다. 그리고 전차 크기가 작으니까 기능을 2개로 나누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실전에서 잘 쓰일 수 있을까?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 다음 부분 가겠습니다. 레이저 무기 굉장히 중요하게 보여줬습니다. LY1, OW5A10, OW5A50 레이저 무기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LY1 이것은 출력이 불명입니다. 그리고 OW5A10 요거 같은 경우는 10kW의 레이저 출력, 그리고 위에 있는 OW5A50은 50kW의 레이저 출력을 가지고 있다고 추정됩니다. 굉장히 위협적입니다. 중국이 세계 2번째로 레이저 무기를 실전 배치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첫 번째로 배치한 데가 어디냐?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은 천광이라고 하는 레이저 대공무기 블록 1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컨테이너로 되는 것을 지금 실전 배치해서 지금 수도권을 지키고 있습니다. 요 같은 경우에는 약 30km의 출력을 가지고 있고 개량형 블록 2의 경우에는 약 50km의 목표, 그 다음에 이동식 탑재를 목표로 현재 개발 중인데 한국보다 중국에 우수한 거 출력이 일단 셉니다. 50kW가 이제 한국이 만들라는 수준이라 출력이 세고 10kW는 우리 거보다 좀 약하죠. 대신에 이동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LI1입니다. LI1의 크기와 출력에 대해서는 중국은 아무래도 밝히지 않았는데 사실 이 출력이 좀 많이 셉니다. 많이 세다는 건 뭐냐? 그 세계에서 제일 레이저 포 출력이 좋은 대공 전차를 중국이 가지고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제 예상으로는 100kW. 100kW가 어느 정도냐? 원거리에서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정도다. 그러면 30kW 정도가 이제 근거리에서 소형 드론을 격추할 수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요 레이저 무기 같은 경우에는 베이징 상공이라든가 핵미사일을 방어하거나 혹은 출력이 센 레이저의 경우에는 일단 기본 원리는 적을 지져가지고 플라스틱이라든가 금속을 좀 녹여서 비행을 불가하게 만드는데 다른 기능도 됩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 LI1 같은 경우에는 레이저포, 이 레이저 공간이 크기가 크다 보니까 기능상 어떤 게 되냐? 인공위성 재밍이 가능할 수 있다. 무슨 말이냐? 인공위성 카메라가 나를 향해 쏘아봅니다. 그때 카메라에 레이저를 쏘면 원래는 택도 없지만 레이저 출력이 가다 보니까 이 카메라, 그 인공위성 카메라를 가려버릴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대단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따라잡아야 되는데 이 한국 전광 레이저 대공무기에 대해서 제가 사실 취재도 해봤어요. 직접 공장에 가서 찾아봤습니다. 이 인도하는 거랑 취재를 했는데 공장이 굉장히 작아요. 그 지방에 그냥 자동차 수리하는 느낌입니다. 물론 제작사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지만 여기서 연구하신 분들 보면 레이저 관련해서 연구하는 분야 연구원들 너무 적어요.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중요성은 엄청 중요하고 레이저 무기는 신무기라고 중요한데 이런 지원이 부족한 거 좀 많이 바꿔야 되고 다만 우리가 엄청 늦은 것은 아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 실전 배치는 빨리 했기 때문에 실전 운영 경험을 쌓으면서 성능 개량을 하다 보면 우리가 중국이랑 경쟁할 수 있는 상태로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사일 전력을 보겠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하다고 제가 생각하는 거는 대함 미사일입니다. 안티십 미사일. 기본적으로 저는 이번 열병식이 중국이 대만을 침공해서 이길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져다 주거나 아니면 압박하기 위한 용도라고 생각합니다. 이 때문에 중국의 대만 침공에 필수적인 해군을 공격할 수 있는 대함 미사일들이 굉장히 많이 공개됐는데 이 중에서 YJ-17 같은 경우에는 HGV라고 합니다. HGV라는 건 뭐냐? 극초음속 글라이더라고 해서 탄도미사일이 포물선으로 비행하는데 얘는 종말 단계에서 활공 비행을 해서 글라이더처럼 간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글라이더가 아니로 마하 6에서 7로 가는 글라이더죠. 요거 같은 게 있고 그 다음에 YJ-20 요거는 대함 탄도미사일이라 합니다. ASBM이라는데 원래 중국은 DF-15라는 대함 탄도미사일들이 있어가지고 지상에서 미국 항공모함에 겨냥한 무기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공개된 거는 중국의 055급 이지스함에 탑재할 수 있는 우리나라로 치면 정조대왕급 구축함에 탑재할 수 있는 신형 배에서 쏠 수 있는 함대 함 탄도미사일을 공개한 것이 이 YJ-20입니다. 요 같은 경우에는 우리도 현무 같은 걸 사용해가지고 좀 비슷한 기술을 연구 중이나 아직 실전 배치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 YJ-17 같은 경우에는 사거리가 조금 짧고 대신에 요격이 어렵고 YJ-20은 사거리가 조금 더 길고 그리고 가격 단가가 많아서 아마 대량으로 쓰일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거 YJ-19라고 희미하게 지금 보이죠. 요것입니다. 요것이 대한민국이 개발하고 있는 무기랑 굉장히 비슷한 게 있습니다. 하이코어라고 해서 얼마 전에 우리가 시험 사격 완성이 된 극초음속 시험체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YJ-19와 하이코어의 공통점은 둘 다 램제트, 스크램제트 변환을 해서 극초음속 순항미사일을 가지고 있다. 기존의 탄도미사일이라든가 아니면 HGV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고도가 매우 높게 올라갔다가 내려가기 때문에 탐지가 쉽습니다. 하지만 HCM 그러니까 하이퍼소닉 크루즈 미사일 요 두 개 같은 경우에는 엄청 빠른 속도를 낼 때 램제트와 스크램제트 엔진을 사용하기 때문에 고도를 높일 필요가 없어서 약 20km 고도에서 가기 때문에 딴 체계보다 탐지나 요격이 어렵고 기동도 잘합니다. 다른 무기들은 조금만 기동하면 에너지를 잃어버려가지고 사거리가 줄어들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제일 경계해야 될 게 YJ-19 라고 할 수 있고 대한민국이 하이코어가 경쟁 상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하이코어를 만들 때 지금 국방과학연구소는 중형 이상 그러니까 큰 배를 공격하기 위한 대한미사일로 만들겠다고 지금 해군한테 소요 제기랑 연구 중인데 같은 의미로 중국도 아마 미국의 항공모함 전달을 파괴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수단으로 이 YJ-19 미사일을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문제는 있습니다. 제가 지금 HCM 하이퍼소닉 크루즈 미사일이 좋다 요격이 어렵다 굉장히 많이 이야기했는데 단점이 있어 비쌉니다.
어느 정도 비싸냐면 가격을 공개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비싸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목표에만 쓸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중국 뭐 우리나라보다 국방이 많고 돈이 많죠. 하지만 그 아무리 돈이 많아도 효율성을 생각해야 됩니다. 중국이 미국이랑 붙는 걸 기본적으로 전제하기 때문에 대량 배치가 중요한데 이 YJ-19를 대량 배치할 수 있을 것인가? 요게 우리가 살펴봐야 될 관전 포인트입니다. 대공 미사일 분석으로 가겠습니다. 중국판 GBI라 불리는 HQ-29 이게 왼쪽 거고 중국판 사드라 불리는 HQ-19 이게 오른쪽 겁니다. 어떤 신문에서는 HQ-29를 중국판 패트리어트라 하는데 전혀 다릅니다. HQ-29는 대공 미사일인데 크기가 거의 ICBM 그러니까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비교될 정도로 굉장히 크고 무거운 미사일이에요. 실제로 보면 이게 대공 미사일인지 대지 미사일인지 차량으로는 알기 힘듭니다. 왜 이렇게 크고 무거우냐? 탄도미사일을 방어하는 미사일 방어 시스템은 몇 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제일 유명한 데 사드인데 사드는 종말 단계 아니면 뭐 전구 단계 이렇게 요격하는 미사일을 하고 미국이 미국 본토에 나오는 핵미사일을 발사할 때 방어하는 미사일 이 GBI라는 미사일이 있습니다. 이 미사일을 어떻게 만드냐? 핵미사일을 개조해가지고 만듭니다. 왜냐? 엄청 멀리서 엄청 높은 고도에서 요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대공 미사일로는 대응이 안 돼서 핵미사일에 준하는 그러니까 ICBM 사이즈에 대한 거대한 크기로 만들어야지 요격을 할 수 있고 중국이 그것을 따라했습니다. 중국과 미국의 차이는 뭐냐? 요격 고도나 크기는 미사일 크기를 봤을 때 비슷할 것 같은데 중국은 이동을 했다. 그리고 지휘 체계를 갖췄다. 그래서 필요할 때 전개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하의 사일로 그러니까 고정된 시설에서 미국 본토를 방어하는데 이거는 이동식 가능하다. 그래서 중국은 아마 전쟁이 나거나 이랬을 때 뭐 최고 지도부나 지휘보드를 뭐 이동하면서 운용할 이런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그 이 거대한 미사일을 이동할 수 있는 트럭에 얹은 것으로 보이고 중국판 사드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이제 약 100km 내외의 요격 고도를 가지는데 이게 또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엔 위협이 됩니다. 왜냐? 우리나라가 중국과 전쟁을 벌였을 때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탄도미사일들을 요격을 할 수 있는 가장 큰 가능성이 있는 게 HQ-19 미사일입니다. 근데 중국판 사드 HQ-19 미사일과 굉장히 비슷한 게 있습니다. 대한민국 LSM입니다. LSM은 작년에 이제 개발이 거의 완료되고 이제부터 양산 준비 중이고 아마 조만간 중동 수출 소식도 기대되는 한국판 사드인데 정확히 말하면 사드보다는 지금 LSM1 버전이 약간 이제 고도가 낮고 LSM2를 개발하고 있는데 그때쯤 되면 진정한 한국판 사드 성능이 됩니다. 왼쪽에 LSM 위에 지금 ABM이라고 탄도탄 요격용 미사일인데 요 형상이랑 오른쪽에 HQ-19 발사 장면 아까 전에 봤을 때는 뭐 잘 모르겠는데 오른쪽에 보면 일반인이 보시기에도 오른쪽 왼쪽 스타일이 비슷한 걸 알 수 있습니다. 뾰족하게 돼 있고 뭔가 구부러져 가지고 있는데 이게 다단 추진체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로켓은 1단, 2단, 3단 이렇게 나눠서 날아갑니다. 왜냐하면 연료를 다 쓰고 남은 무거우니까 그걸 버리고 다시 연소하고 하면서 이제 최적의 효과를 발휘하는 건데 LSM이나 HQ-19 둘 다 부스터를 사용해서 2단 혹은 3단으로 분리하는 식을 미사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드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없고 패트리어트도 이런 게 없습니다. 사드는 분리를 하는데 이제 그 로켓이 분리되는 건 아니고 이렇게 만든 이유는 뭐냐? 빠른 시간 내에 속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비슷해진 겁니다. 그래서 컨셉도 비슷하다, 요격 고도도 비슷하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이랑 중국이 이 대공 방어 시스템 측면에서는 거의 비슷하다 이런 정도로 해서 그 능력과 성능이 비슷하게 보여서 우리는 사실 막는 거 방패도 중요하지만 이제 이걸 어떻게 공격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방패를 어떻게 뚫을 수 있을까? 이것도 좀 고민이 되는 시점인데 대한민국이 LSM이 만들기 전부터 바로 개량이 들어갔거든요. 이미 만들고 있는 도중에도 신제품이 나오고 그걸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인데 아마 중국도 비슷하게 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신형 미사일이 나오는지 이것을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퍼레이드에 배를 얹어가지고 띄워서 보냈어요. 정확히 말하면 트레일러에 얹은 배가 그 퍼레이드에 나온 건데 요거는 전 세계에서 딱 두 나라만 합니다. 대한민국과 중국. 왜 그렇게 하냐? 오른쪽은 제가 작년 국군의 날 때 찍은 해검 무인수상정의 그 국군의 날 퍼레이드입니다. 그리고 왼쪽이 지금 중국이 새로 공개한 무인수상정인데 크기는 중국이 약간 더 크고 무장도 더 강합니다. 가령 한국의 해검 무인수상정 같은 경우에는 12.7mm RCWS를 장착했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마 30mm 이렇게 장착해서 크기도 조금 큰데 크기 여부를 제외하고는 컨셉은 비슷합니다. 정찰이 핵심 목적 그리고 필요할 경우에 타격을 한다 이건데 배를 왜 이렇게 땅에 얹어서 전시했는가? 이것도 사실 좀 재밌다고 해야 되나? 이
의도가 있어요. 뭐냐? 열병식이란 건 고도의 정치적인 행위이고 정치적인 행위에서 중요한 거는 각군이 얼마나 힘을 가지고 있는가 이걸 보여주는 건데 해군은 열병식 할 때 항상 힘들어해요. 왜냐하면 보여준 장비를 땅에다 올릴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무인수상정이 나오고 우리가 쓰는 해군 함정보다 훨씬 크기가 작거든요. 그래서 땅에서 트레일러에 얹어서 전시할 수 있기 때문에 해군의 위상을 좀 보여주는 걸로 좀 좋아합니다. 이걸로 해서 좀 운영하는데 돈을 좀 많이 쓰더라도 해군이 꼭 이런 전시에다가 얼굴을 비춰야지 야 지상 장비만 보이는 게 아니라 해군도 있다 이런 게 좀 강조가 되기 때문에 무리해서라도 올리는 경향이 있는데 이게 한국이냐 중국이냐 좀 어느 정도 비슷해요. 그 참 컨셉이 비슷하다. 해군을 좀 돋보이게 하고 싶고 퍼레이드에서도 좀 강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된 것 같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보다 크기는 조금 더 크지만 기술적으로는 비슷하고 다만 이제 중국은 지금 무인 함정을 만드는 목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탄 배 대신 먼저 들어가가지고 자폭 공격을 하거나 아니면 기뢰 같은 거를 항구에 부설한 것들을 미리 파괴하기 위해서 돌격을 하는 용도, 그 다음에 순찰을 하거나 적한테 미사일을 쏘는 용도 이렇게 있는데 지금 보여준 것은 순찰을 하거나 미사일을 쏘는 용도 이런 걸로 보여지고 이 외에도 중국과 대만과의 양안 전쟁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장비들, 기뢰 제거 장비라든가 아니면 대한 미사일들을 탑재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민국은 일단은 지금 완성된 게 정찰용이지만 정찰이 그래서 공격을 할 수 있는 기능은 아니고 뒷부분에 보면 70mm 비공이나 보이는 유도 로켓을 가지고 있어서 고속정에 대한 공격이 가능합니다. 이걸로 우리는 서해안 그러니까 북한과 밀접한 백령도 주변 바다에서 북한의 경비함들과 상대를 하기 위해서 지금 개발 중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배를 땅에 얹어가지고 퍼레이드를 한 나라 한국과 중국 이 두 나라밖에 없다는 게 좀 우프긴 한데 이런 맥락이 숨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배만 있냐? 잠수함도 있습니다. 중국이 신형 잠수함, 초대형 무인 잠수함을 불리는 것을 공개를 했는데 한국도 이런 것을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한국게 훨씬 작죠. 한국은 지금 정찰용 무인 잠수정, 중국은 본격적인 기뢰 전용 혹은 이제 추정용 잠수함입니다. 이렇게 크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 일부 언론들은 이 중국의 무인 잠수함이 핵 원자료를 초소형으로 탑재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거기 검증이 필요하고 일단 기본적으로는 수소 연료 전지 같은 걸 사용해서 한 달 정도 추적이 가능한 성능이 가질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게 뭐냐? 중국이 양안 전쟁할 때 제일 위협이 되는 거 항공모함도 있지만 원자력 잠수함, 특히 미국의 원자력 잠수함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관건인데 이 무인 잠수함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사람이 안 타 있으니까 지치지 않고 계속 추적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미국 잠수함은 미행하는 용도로 주로 사용될 것이다 라는 게 제 생각이고 일부 언론들은 이걸로 사용해서 이게 크니까 잠수함에서는 어뢰랑 생긴 게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러시아나 북한이 만든 초대형 핵 어뢰 가 아닌가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크기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쓰는 핵폭탄의 10배, 20배 위력의 강력한 핵탄두를 탑재한 다음에 중국에서 발사해서 미국 서해안을 타격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중국은 그것이 필요 없습니다. 대만 전쟁에서 이길 때 기본적으로 핵무기 사용하면 정치적인 이점이 굉장히 줄어들고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고 점령하려는 거는 중국이 완전한 하나의 중국으로 만들었다. 공산당이 중화민족을 지배한다. 이 사실 정치적인 메시지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핵무기 사용하는 것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핵무기라는 설은 동의를 하지 않고 주로 미국 핵잠수함을 추적하고 미행하는 업무로 쓰일 거라 생각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잠수함이 좀 우리 그 중국보다 작아 보이지만 우리는 실용화도 빠르고 그리고 지금 이거보다 더 큰 그러니까 중국과 동급 크기의 초대형 무인 잠수함을 개발 중인데 우리가 쓰는 목표는 북한 항구에 가서 북한의 SLBM 그러니까 잠수함에서 탄도미사일 발사하는 이런 잠수함들을 미행하는 업무, 항구를 정찰하는 업무. 왜냐하면 상륙 작전을 하기 위해서는 위의 지형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수중의 지형 그러니까 바닷속의 바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아야지 뭐 충돌을 하거나 좌초하는 걸 피할 수 있거든요. 뭐 기뢰도 탑재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찰하고 앞으로는 기뢰를 탑재해가지고 우리가 사람이 탄 잠수함이 위험하게 적진의 항구에 가지 않아도 무인 잠수함이 가서 이제 항구에다 기뢰를 부설하는 임무 이런 것들을 곧 공개될 예정입니다.